저는 소설가 심윤경입니다. 옥인동에서 태어나서 지금 사직동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서촌이라는 곳에서 전 평생을 보냈고요. 그 사진이 저에게 인생 사진이에요. 아마도 제 돌사진으로 추정이 되는데 40이 넘어서야 보다가 갑자기 그 사진 속에 할머니와 나 아닌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날이 온 거예요. 뾰족 지붕이랑 종탑같이 생긴, 딱 보기에 왠지 유럽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성당같이 생긴 것이 보여요. 이게 뭐지? 야, 아버지 이게 뭐죠? 그랬더니 그게 엉커크지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오늘 엉컨크길로 갈까? 그러면은 걔네들이 다 알아듣고 그랬었거든요. 보니까 이 엉컨크라고 하는 것이 UNCURK 해서 국제통일부흥연합회 약자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모습을 한번 복원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왕산의 스케일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건물의 사이즈를 예측해보는 형태로 3D 작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밑부분에 기단 부부가 이제 화강석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몸체부가 이렇게 붉은 벽돌이나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뾰족한 그 지붕이 올라가게 되는데, 시각적 충격이죠. 왜냐하면 그 주변은 다 초가지붕, 오래된 기와지붕 그런 모습인데 혼자서 유럽의 어떤 고성을 앉혀놓은 것처럼 딸랑 그 건물 하나만 있는 거예요. 제가 언커크라고 하는 모호한 명칭으로만 알고 있던 그 건물은 사실은 벽수산장이라는 원래 이름을 가진 건물이었습니다. 벽수라고 하는 용어는 윤덕영의 호에서 따온 명칭이 되겠습니다. 윤덕영이라고 하는 매국노가 나라를 팔아먹고 지은 건물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윤덕영이 아시다시피 나라를 파는데 굉장히 큰 일을 했잖아요. 일본 정부로부터 아주 막대한 은사금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것으로 벽수산장을 지었다. 그런 유일무이한 서양식 주택을 그 높은 언덕 위에다가 지으면서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여기는 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벽수산장을 활용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 건물이 용도를 계속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병원으로도 쓰였다가 그다음에 유엔군이 들어와서 또 사무실로 쓰였다가 1966년에 대형 화재가 나게 됩니다. 방치를 하다가 1973년 정도에 이 건물을 철거했다라고 기록이 나오게 되거든요. 아, 이거네. 아, 이거 오른쪽에도 있고. 야, 이게 여기 서 있냐. 지금 이게 신축 빌라의 벽체랑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왼쪽이고
오른쪽은 지금 기둥은 사라졌는데 지금 그때 당시로 보자면 이 기둥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벽수산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정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화려하게 조각이 된 것 같아요. 요새처럼 이제 온갖 기술과 어떤 건축적인 기능이 발달한 시대에도 어디서도 보지 못한 그런 대담한 시도를 이 건물에 했었고, 그 당시 시내에 퍼진 소문이 그 집은 정말 아방궁같이 화려해서 천장에 물고기가 날아다닌다. 그 이야기가 정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어요. 윤덕영이라는 인물은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의 부인 순정효 황후의 큰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실과 인척이 되는 관계였던 거예요. 그 속내를 털어놓는, 그리고 서로의 사정을 빤히 아는 그런 면에서는 도저히 이완용이 따라갈 수가 없어서 황실을 겁박하고 이래야 한다. 정말 무례할 정도로 이러면 별 수 있어? 다른 대안 있어? 이렇게 막 들이대는 그런 일들도 윤덕영이 했고. 경술국치 며칠 전 윤덕영이 조카딸 순정효 황후로부터 강제로 옥새를 빼서 일본에 바쳤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다. 한일합병 한 달 보름 뒤 조선 총독부 건물에 마차와 가마 행렬이 이어졌다. 나라를 판 친일파들이 한데 모였다. 일본 황제는 이들에게 귀족 자귀를 내렸다. 왕족 대신 고관들. 조선 최고위층이었던 이들은 일본 천황의 신하가 됐다. 강제 병합에 날인한 이완용. 옥새를 뺏은 윤덕영. 외교권 박탈에 앞장선 을사오적 이지용. 군대 해산을 주도한 정미칠적 조중훈까지. 이른바 조선 귀족들의 탄생이다. 조선 귀족이 받은 것은 자귀만이 아니었다. 일제는 곧바로 막대한 은사금을 하사했다. 후작 박영효, 자작 송병준, 자작 윤덕영 등 조선 귀족 76명에게 내려진 은사금, 오늘날 가치로 700억 원이 넘는다. 일제로서는 그 대한제국의 주권을 뺏어가는 것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군주, 그러니까 황제, 더 나아가서는 대한제국의 지배층이 원한 것이었다. 우리는 합의해서 병합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선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윤덕영이 받은 은사금은 토지가 됐다. 은사금을 바탕으로 이 송석원 땅을 매입을 하고요. 그런데 그 땅에 그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땅들을 계속해서 매입을 하면서 이완용과 윤덕영의 넓이로 보면 윤덕영 쪽이 몇 배나 더 넓습니다.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도로 보아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요. 시내를 굽어볼 수 있는 위치에 자기의 본가 그리고 그 위세당당한 벽수산장을 짓고 살았죠. 조선 귀족들의 거대한 토지 제국. 그 배경엔
일제가 설계한 토지조사 사업이 있었다. 땅의 경계를 긋고 권리를 새로 쓰는 작업.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합법적 토지 강탈이었다. 조선시대 때는 그 토지의 소유권의 권한이 중첩돼 있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거를 토지 사업하면서 모든 걸 이제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주인만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그것으로 재편하는 과정이 토지 사업이에요. 바뀌는 거죠, 완전히. 구조 자체가. 그렇게 해놔야지만 국유화된 상당수 토지는 일본인과 특권층에게 나눠졌다. 마음대로 토지를 살 수 있는 거야. 농민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경작권, 뭐 입회권 해가지고 산일림에 가서 땔감을 해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지주의 권리만 인정이 되고 농민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대적인 시스템, 일본 법적 시스템을 가지고 법과 권력과 이렇게 돈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걸 장악할 수 있으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조선의 많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다. 단군일의 최대의 투기장이 아닌가, 조선시대가. 그 땅값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일제가 설계한 새로운 질서. 조선 귀족은 최대 수혜자였다. 그런 계급 속에서 그 토지 불화라든가 또 재산을 불리는 것을 합법화시켜주고 조선의 하층민들이 그들을 우러러보게끔 하고 그걸 통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그 우호적인 것들을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어디서 오셨어요? KBS 방송국에서 왔어요. 왜요? 네. 방송국에서. 내가 13살 때 그 대감이라고도 부르고 그랬는데 대감. 예.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지. 안 그래? 그 수준이 뭐 이렇게 놓고 우리는 뭐 이렇게 얕으니까 수준이 모든 거로 현재나 그 당시나. 안 그래요? 우리하고는 대화를 안 하지, 그 사람들은. 솔직해서. 얘는 게임도 안 되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만날 수도 없고. 땅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여기 얼추 다 이게 다 거기 그 사람 땅에서 이 보이는 거는 하여튼 보이는 거는 이 뭐라고 지팡이로 다 그려서 이 안에 건 내 거다. 일제강점기 포천 선단리 일대를 소유했다는 대감. 여기 포천 대감이라 부렸다는데, 그죠? 옛날에는 그랬더니 땅이 많다고 하던데. 딸이 뭐 많다고는 얘기 들었죠. 어느 정도? 나이랑은 마을을 굽어보는 산중턱. 포천 대감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 이혜승묘구나. 이게 그랬는데 이혜승하고 그 부인이 춘종심 씨 같이 모셔져 있는 이혜승묘. 조선 귀족 단체 사진에서 윤덕영 바로 뒤에 서 있는 청년. 철종 아버지 전개대원군 후손으로 귀족 자귀를 받은 이혜승이다. 그는 단순한 친일파가 아니었다. 일제협력관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조선귀족 회장 같은 겁니다. 그 일제가 조선귀족회라는 걸 만들거든요. 조선귀족회 회장이 돼서 특히 전지체제에서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죠. 침략국 귀족이 된 왕족 이혜승은
20대의 막대한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이혜승의 후손은 지금도 이 마을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땅 주인은 이혜승의 손자 이모 회장. 정정하세요. 저희가 서울 도심에서 특급 호텔을 경영하는 재력가다. 이 회장은 마을 선산에 관리인을 두고 대물림된 땅을 지키고 있다. 어느 정도인가요? 땅 넓이가? 옛날에는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건너편 땅하고 여기 앞에 땅하고 그게 이제 저희가 큰 부분이고 근데 여기 건너서 조금 있고요. 조선 귀족 이혜승. 일제가 안겨준 토지는 얼마나 거대했을까?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단서.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으로 측량한 지적원도다. 전체 토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는데 지금 다 붙여놓고 보니까 상당히 넓었네요. 퍼즐이 맞춰진 순간 여기가 지금 대진대학교 있는. 이혜승의 포천 땅이 한눈에 들어왔다. 물론 그 정계대용부 묘지 근처에 땅이 몰려 있긴 한데 물려받은 땅 이외에도 지금 아래부터 위까지 주변에 땅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필지가 몇 개 정도 되죠? 전체 대략 지금 170필지 정도. 토지조사 사업에서 이혜승은 지금의 포천 선단동 면적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외정시대 그 조상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뿐 아니야. 포천만 게 아니라 어디 뭐 무척 많죠. 뭐 구석구석 그렇게 뭐 우리처럼 피땀 흘려서 한원 따위 되면은 더 우르르 보고 좋은데 그냥 제 조상 잘 만나가지고. 이혜승의 땅은 서울 한복판까지 뻗어 있었다. 기역자로 돼 있고 서대문구와 은평구, 지적원도를 지금의 지도에 겹쳐보자. 그 실체가 더 선명히 드러났다. 그러네. 이렇게.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도 이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 이외에도 지금 응암동, 홍은동에 땅들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 현재 대부분 아파트가 됐어요. 네. 여기 녹번역 근처도 아파트, 백년산 아파트, 대여섯 개 아파트 단지 부지로 이혜승 토지가 개발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13년 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이혜승의 땅. 시사기획청은 그 전모를 처음 확인했다. 서울과 경기, 충남과 충북까지 전국 11개 시군에 걸쳐 있었다. 356만 평, 1175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하는 거대한 토지 제국이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땅이 얼마나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려고 그랬으니까 이제 예. 이런데 사진 말라고 그러시나 절대 저희가 뭐 책임은 지금 이런데 관리만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토지 제국을 꾸렸던 윤덕영과 이혜승. 그렇다면 다른 조선 귀족은 어땠을까?
부산의 국가기록원 서고. 일제가 113년 전 작성하기 시작한 한반도 지적원도 원본이 보관돼 있다. 대정 2년 12월 23일에 측량에 착수했다. 대정 2년이라고 하시면은 1913년. 네, 272 윤덕영. 지금 보이네요? 네. 와, 근데 이 연필로 쓴 게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네요. 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성명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와. 빛바랜 지적원도 위에 윤덕영, 이혜승, 조선 귀족들 이름이 곳곳에 적혀 있다. 추적이 시작됐다. 일제강점기 남한 지역 지적 원도는 모두 1446만 필지. 방대한 지적 원도 빅데이터에서 조선 귀족 137명의 이름과 일치하는 땅을 모두 추려냈다. 전국적으로 당시 보유한 땅으로 추정되는 지도에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런데 좀 더 정교하게 행정구역별로 저희가 조선귀족 이름의 출현 빈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충남, 대전 지역의 땅이 조선귀족의 이름이 좀 집중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인구 집중도가 좀 높은 그런 알짜 땅들을 조선귀족들이 많이 차지한 것 아닌가. 근대화가 되니까 교통과 관련해서 그 지역들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 인천, 그러니까 인천이 개항되면서 인천 부근 그리고 이제 경기 경부선이 개통되면서는 새로운 양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전광역시가 아마도 이제 중요한 교통의 요지로 등장하면서 이제 그들이 투자를 하지 않았나. 자, 이제 조선 귀족들이 보유한 땅 면적 볼 텐데요. 저희가 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한 한 49명 조선 귀족들의 실제 땅 넓이를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지금 왼쪽 상단에 가장 넓게 보이는 대표적인 매국형 친일파 이완용 475만 6,818평, 여의도의 무려 5배 넘는 땅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친일파 윤덕영도 상위권에 올랐다. TV에 이름을 올렸는데 조선 귀족 49명이 보유한 토지만 여의도에 33배에 달했다. 그 당시에는 관의 힘이 굉장히 이제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선 총독부의 어떤 역할에 의해서 아무래도 일제에 협력하는 사람에게 우호적으로 이제 하여튼 판정을 한다든가 그럴 개연성은 뭐 충분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일제에 협력한 조선 귀족이 챙긴 막대한 토지들. 1945년 우리는 주권을 되찾았지만 빼앗긴 땅을 되돌려받지 못했다. 미군정은 일제의 통치기구를 그대로 활용했다. 친일파들은 여전히 권력 중심에 섰다. (1948년) 제헌국회가 반민족 행위특위를 꾸렸지만 이승만 정권 방해로 무력화됐다. 이완용의 후손이 매국노의 재산을 되찾겠다고 나서는 데에는 일제 잔재 청산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1990년대 친일파 후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상 땅 찾기라는 이름으로 국가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친일 행적을 따지지 않고 하자가 없다면 땅을 되돌려줬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복 60년, 그제야 친일 재산 환수가 시작됐다. 최대 성과는 포천대감 이해승. 2007년 11월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후손이 물려받은 192개 필지. 환수 대상자 168명 중 이해승의 토지는 단연 최대 규모였다. 이해승 후손이 조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직후부터 엄청나게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해승 손자 이모 회장, 그는 법정에서 의외의 주장을 펼쳤다. 당시 특별법은 환수 대상을 한일합병의 공으로 귀족 자귀를 받은 자로 규정했다. 후손은 바로 이 공의 존재를 부인했다. 그 이해승이 자기를 받은 것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왕실의 종친으로 그냥 부득이하게 수동적으로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가라고 되게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당연히 이건 인정될 수 없는 주장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1심은 후손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2010년 5월 2심에서 반전이 일어난다. 법원은 이해승이 20살 남짓에 불과했고 한일합병의 공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후손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일합병의 공으로 자기를 받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많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이해승 씨는 그 자기를 받둔 이후에 자기를 반납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셨어야죠. 그런데 그걸 보고 한일합병의 공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심 재판장은 박병대 전 대법관. 1년 뒤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뜻밖의 해명을 내놓았다. 그는 국가 패소의 책임을 법무부에 돌렸다. 뭔가는 좀 입증의 기회를 자꾸 주고 촉구를 했던 것인데 잘 충족이 안 됐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자기를 받은 3일 후인가에 가서 그 조상 묘소에 가서 자기 받은 것의 봉고식이라는 것을 했다라고 하는 신문 보도를 봤습니다. 만약 그런 자료들이 재판 과정에서 자기 받은 시점에 아주 근접한 시점에 행적에 관한 자료들이 나왔다면 종합적으로 고려할 여지는 있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대법원은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 그대로 패소가 확정됐다. 일단 제일 참담했을 때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결정을 했을 때였습니다. 한일합병의 공이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서 친일 행위자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법원이 사법부의 최고 기관으로서 판단과 입장을 밝혔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심리불속행 기각, 2심 판결이 맞네, 그대로 해 라는 식으로 2심 판결 뒤에 숨었던 거죠. 국회는 법을 손질했고 정부가 이듬해 다시 소송을 냈지만 끝내 확정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이해승 후손이 상속받은 59만 평
194만 제곱미터 중 국가가 되찾은 땅은 보잘것없었다. 여기서 직각으로 이렇게 길게 뻗은 땅. 그러니까 4제곱미터라고 해서 이렇게 진짜 한 평 네모 반듯한 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길쭉한 땅입니다. 국가가 환수한 땅은 요거 4제곱미터. 길쭉하네요, 모양이. 16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 친일파 후손이 내놓은 땅은 이게 전부였다. 광복 80주년인 지금도 그들의 조상 땅 되찾기는 더욱더 집요해지고 있다. 이번엔 대전의 한 학교였다. 여기 이제 대전교육청으로 소장이 어느 날 날라왔는데요. 주식회사에서 자기네 그 땅이니까 돌려달라고 요 중학교 요 부지 중간 평수 이쪽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 학교 건물의 중간 정도의 위치입니다. 예. 한 39평 정도? 예. 학교 건물 한복판, 그 땅을 달라는 것이었다. 소송을 제기한 회사 측의 주장은 이랬다. 자신들의 토지가 1950년대 농지개혁 때 부당하게 학교로 넘어갔다는 것. 농지개혁법에는 정확하게 농민,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에게 이 토지를 넘기도록 되어 있는 법입니다. 여기 이제 뭐 학교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법의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 무효의 등기다. 그럼 원래 소유자로 넘겨야 된다. 온천 경영을 한다는 회사. 설립연도는 1914년. 무려 111년 전 일제강점기에 세워졌다고 돼 있다. 회사 주소지를 찾아가 봤다. 계십니까? 지금 가정집인데 주식회사 대표님 계신가요? 땅이 있나 봐요. 의문의 회사 대표는 중추원 차미를 지낸 친일파 김갑순의 후손이었다.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주식회사를 추적해 보니까 대전권 이쪽에 아주 유명한 공주 갑부라고 김갑순이라고 있습니다. 김갑순이 사장이었고 뭐 대주주였고 이런 회사라는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는 학교 부지의 소유권을 추적해 보았다. 기록에 따르면 의문의 회사가 학교 땅을 매입한 것은 1943년 광복 직전. 그런데 앞선 소유자들 면면이 심상치 않았다. 추정컨대 이거를 지금 3, 4번지 소유자 정보가 여기 나옵니다. 김종석 있네요. 네. 김갑순의 장남. 네. 학교 땅 직전 주인은 김종석. 김갑순의 아들로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된 친일파. 그 전 주인은 강번. 중추원 차미를 지낸 친일파. 그리고 최초 소유주는 그리고 저 최초 소유자가 예, 윤덕영 여기 있습니다. 윤덕영. 예. 윤덕영. 예. 보니까 경성부 옥인동이라 돼 있네. 옥인동 47. 옥인동 47번지. 47번지가 거기거든. 벽수산장. 아, 그렇구나. 네.
바로 그 윤덕영이었다. 벽수산장을 지었던 조선 귀족이 이 땅의 첫 주인이었다. 그 한자를 보니까 첫째 소유권 보존 등기가 윤덕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강번. 이 이름을 찾아낸 순간 사실은 유력하죠. 뭐 자기네는 이거는 그냥 회사일 뿐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는 김갑순을 비롯한 친일파들이었다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학교 부지는 친일 재산이 명백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학교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후손들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훨씬 큽니다. 예, 훨씬 큰 땅이 들어왔고요. 근데 자꾸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일파 명부에 없는 사람들이 소유했던 땅에서 여기 주식회사로 넘어간 땅을 찾아서 지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건 705평. 요거는 705평. 학생들이 지금 멀쩡히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딱 그 중간 여기를 이제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연결된 다른 그런 필지들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 쫓겨나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친일파 후손들은 111년 된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를 방패 삼아 학교 땅을 노리고 있었다. 계속 또 찾아서 또 허점 찾아서 자기네 땅이 원래 자기네 땅이가 달라는 소송을 계속 하는 거죠. 국가를 상대로. 네. 거의 전쟁이네요. 네, 전쟁. 땅을 두고 친일파와 국가 사이에 소리 없는 전쟁이 계속되었다. 전쟁을 멈출 기회는 있었다. 그러나 4년이라는 시간은 짧았다. 재산조사위원회는 애초에 활동 기간이 4년이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년 안에 일단 재산조사를 다 마치고 국가기소 결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조사 범위도 좁힐 수밖에 없었다. 재산조사위는 친일파 후손이 직접 보유한 토지만 환수 대상으로 삼았다. 토지 조사 사업 때 친일파가 받은 땅이 아니라 2006년 이후 시점만 들여다본 것이다. 저희도 한번 당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토지 조사 사업이 시행되던 시점 또는 임야 조사 사업이 시행되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조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 친일 행위장이 무슨 땅을 취득을 했는지는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 현재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바탕으로 그 땅들의 역사를 밑에서 위로 추격을 해가는 그런 방법을 썼고 이 맹점을 친일파 후손들은 간파했다. 법인 뒤에 감춰두었거나 조사 착수 전 서둘러 처분한 재산들은 모두 환수 대상에서 빠졌다. 그 법이 발효되면은 당연히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들의 이력을 알 거 아닙니까 후손들은 그럼 이 땅들은 귀속이 되겠구나 뺏기겠구나라는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처분을 하시고 제3자에게 처분을 하신 경우도 많았고요. 술 동이 한 20개는 넣어 보이는데? 보니까 이쪽이네, 이쪽. 여기 지금 아파트 딱 한 가운데인데 여기 넓은 부지가 지금 당시 지적원도상으로 1912년쯤에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이해승이 사정받은 토지입니다, 이게. 그때가. 광복과 함께 이 땅은 국가에 환수됐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996년 이해승의 손자 이 회장이 나타났다. 그는 국가와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평탄시로부터 그 땅을 산 거요. 그 땅을 샀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느닷없이 소유권 말소 신청 그 피고 해가지고 소장이 날라온 거야. 이렇게 잠깐만요. 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뭐 좀 찾아봐줘. 오, 야, 선생님, 우와, 있네요. 이거 어디 찾으셨어요? 응? 어디서 찾으셨어요? 아, 내가 다 가지고 있던 거지. 파일에 가지고 있네. 파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와, 소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난데없이 땅을 잃게 된 주민들. 그러나 법원은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생각을 해봐요. 직장 다니다가 끌려다니고 월차 내고 매번 따르면 뭐 아유 말도 못했지. 잠도 안 왔지 지금 그때는. 그 뭐 큰 봉투에다 빨간 글씨 잔뜩 써가지고 뭐 몇 항 몇 조 법 나오면 골치 아프지. 잠 안 오지. 이 회장은 땅을 되찾은 지 6년 만인 지난 2005년 5월 마을 땅을 한 건설사에 매각했다. 시점이 묘했다. 바로 그때는 친일재산 환수특별법이 본격 논의되던 시기였다. 그로부터 불과 7개월 뒤 친일재산조사위가 출범했지만 이미 처분된 이 땅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제 환수위는 이제 법시행 이후로만 지금 그 재산을 확정을 해가지고 이제 기속을 했던 것인데, 만약에 대법원 취지에 따른다면은 그럼 이제 입법 발의가 논의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 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빤 땅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도 역시 부당이득 환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회장에게 평택 땅을 처분한 이유를 물었다. 우리가 임원실에 뭐 좀 문의를 해놨는데 답변이 좀 안 와가지고 전화는 드렸고 뭐 저희가 팩스도 보내고 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좀 안 와가지고 저희가 따로 직원들이 핸들링하는 건 없어가지고 회장님이 이쪽에 나오시나요? 딱 나온다 안 나온다 저희들 동선 자체는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나라에서 총체적으로 환수법 이런 걸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뭐 지금 결과 뭐 몇백 년 전 일을 뭐 지금 와서 뭐라는 거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변형재산, 분명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재산을 변형시켜서 지금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경우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성 후손을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요. 그 이해성 후손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부의 원천은 누가 뭐라고 해도 친일 재산이거든요. 친일의 후손들이 지금도 대대로 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들을 국가나 역사의식 속에서 단죄하지 못한다면 이들이 과연 국난의 시기에 나라를 위해서 싸울까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종사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수소문에서 가는 곳은 이회영 집안 6형제 중에 3남인 이철영 선생 후손이 여기 이 마을에 있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손자죠. 장손인 것 같은데 이 마을에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종원 선생님 계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 KBS에서 좀 왔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솔직히
두 끼, 한 끼라도 먹으면은, 예? 그날은 재수였고, 굶는 김은 그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그럼 3평에 그 7명이 어떻게 잠을 잡니까? 이거보다 적어요. 적은데 우리 7명이 잤어요. 그 지금도 그 집이 있어요. 그의 할아버지 일가는 조선 최고의 갑부였다. 조선 귀족이 자귀를 받았던 1910년 이회영 6형제는 지금의 수조 원에 이르는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떠났다. 그 돈으로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군 양성에 모든 것을 바쳤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하면은 떵떵거리고 살았을 건데 그런 마음도 들긴 들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그 시절에 내가 태어났으면은 나도 이래 했을 거냐 아마 그럴 수밖에 없겠다. 잡초가 이거 뭐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싹 뺐는데 뽑아도 계속 나네요. 예. 친일파들도 그렇고. 그 사람이 살아오는 환경에서 그 좌우되는 거지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죽이려면 살리려면 나는 그래 생각은 안 해요. 선생님 그 뭐 땅 혹시 좀 갖고 계신 데 있습니까? 땅? 내 앞으로 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땅이 한 평도 없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너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살았다 하면은 그거는 그 세상 사는 보람이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인데 너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망정 피해는 끼치지 말자. 그게 내 신조입니다. 살아가면서. 선생님 진짜 부자네. 이제 세계 최고 부자십니다. 마음이 부자지 뭐.